네, 김충현 노동자의 죽음이 있은 지 50일이 훌쩍 지났습니다. 어느 사이. 그리고 그 사이 우리의 투쟁은 쭉 진행이 되고 있고 여전히 우리가 풀고자 했던 과제들이 다 풀려 있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그런 어떻게 보면 중간 지점에서 우리는 다시 이 죽음의 이유가 무엇이고 그리고 이 죽음과 함께 발전소 폐쇄에 따라 우리 모든 발전 비정규직 노동자들 그리고 발전 노동자들의 고용과 안전을 어떻게 함께 대책을 마련하고 해결해 나가야 할지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진행을 맡은 저는 대책위 함께 활동을 하고 있고 김영균 재단에서 운영위원장을 하고 있습니다. 권미정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시작하면서 바로 오늘 저희 여러 주체 단위가 있습니다. 김충현 대책위와 함께 두 국회의원님들이 함께 주최를 해주셨습니다. 근데 오늘 일정이 있으셔서 참가는 하시지 못하는 상황이고요. 인사말은 허성무 의원님과 정혜경 의원님의 인사말은 자료집에 있는 인사말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우리 대책위 공동대표이자 공공운수노조 엄길령 위원장님 와 계십니다. 엄길령 위원장님으로부터 인사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동지 여러분 반갑습니다. 공공운수노조 위원장 엄길령입니다. 요즘 날씨가 하도 널뛰기를 하고 있는데요. 폭염에 폭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투쟁은 쉼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 과정에서 항상 앞서주신 동지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그리고 대책위 동지들께도 더더욱 노고의 위로와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보기에는 동지들이 있으셔서 김충현 동지 장례 치르고 대정부 교섭 투쟁하면서 한 발 한 발 그래도 더디지만 한 발 한 발 걸어오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물론 아직까지 이 공식적인 이런 결과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은 우리가 이런 노력을 멈추지 않으면은 반드시 머지않아 그래도 그 김충현 동지에 대한 진상규명 그리고 책임자 처벌 그리고 정의로운 전환이라는 우리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또 다소 좀 불안한 마음도 있습니다. 그 정권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됐는데요. 지금 한 50일 간 넘었는데 요즘 행보를 보면은 좀 우려스러운 점도 있는데 당장 화물 동지들의 안전운임제가 많이 후퇴돼서 입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조법 2, 3조 또한 마찬가지로 이전에 폐기됐던 것보다 더 후퇴된 안으로 지금 추진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점에 대해서는 다소 우려스럽습니다만은 우리가 언제 그 민주당을 죄송스럽습니다만 노동자의 편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여전히 중요한 거는 우리가 어떻게 투쟁을 하냐에 따라서 이후에 공식적인 대책 기구도 만들어질 것이고 그 속에서 우리의 요구도 관철시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길에 동지들과 함께 공공운수노조가 어쨌든 부족함 없이 그 인적 물적 역량을 다 함께해서 최종적으로 승리하는 투쟁 함께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더위에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은 발제 세 분과 토론자 세 분을 모셨습니다. 일단 발제자분과 토론자분들, 참가자분들 인사 먼저 드리고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번에 소개를 해드려야 조금 빠르겠죠. 우리 법무법인 두율 변호사이신 김하나 변호사님 오셨습니다. 석유인문사회연구실 전주희 연구원님 오셨습니다. 기후정의동맹 한재각 집행위원님 오셨습니다. 네, 오늘 이 세 분이 우리의 발전소 폐쇄에 따른 발전 노동자들의 고용 안전 대책에 대한 발제를 해주실 것이고요. 이 발제에 대해서 토론자 세 분 이야기를 아마 이어서 듣게 될 것 같습니다. 우리 한전 KPS 비정규직 지회 김영훈 지회장님 오셨습니다. 전국 불안정 노동 철폐연대 김혜진 상임활동가님 오셨습니다. 네, 충남연구원 여형범 연구위원님 오셨습니다.
바로 이어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는 이제 발전소 폐쇄에 따른 우리의 고용과 안전, 고용 안정이 아니라 고용과 안전의 연관관계에 대해서,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고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누고 그 머리를 맞대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발제로 태안화력 발전소 도급 계약의 한계 및 근로자 파견 관계 성립 고찰이라는 주제로 우리 두율의 김하나 변호사님 모시고 15분 발제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네, 두율의 김하나입니다. 제가 이름으로만 뵀던 조합원 동지들 얼굴 뵐 수 있어서 너무 반갑습니다. 저희가 소송 진행한 지 2년이 지나고 다음 달 28일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제가 그 동안에 이 근로자 파견 관계 관련해서 진짜 무수히 많은 자료들 중에 일부만 자료를 인용하면서 본 토론문 작성했습니다. 저희 오늘 토론문은 상당히 좀 양이 많습니다. 근데 그 4가지 챕터로 먼저 문제 제기, 그리고 분석은 도급, 실제 형식은 도급인데 근로자 파견이 되는 그 성립 관계, 그리고 결론 개선 방안에 대해서 4가지 파트로 나눠서 살펴보겠습니다. 저희 처음에 그 2018년에 고 김용규님이 사망하셨고, 그 다음에 발전 노동자 비정규직 정규직화 문제가 수면 위로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정규직화 이야기가 분명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안, 그 원창업체 대표는 형사소송에서 무죄가 확정이 됐고, 그 다음에 정권이 바뀌면서 흐지부지 됐습니다. 저희가 소송 들어가게 된 계기 기억들 하시는지요? 원래 그 한정 KPS가 하도급을 할 때 하청업체, 즉 지금 현역업체 직원들의 고용은 유지를 해달라, 정규직화 할 수도 있으니까 유지를 해달라라고 몇 번 그렇게 그 계약서 안에서 넣어서 강조를 했었는데 그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정권이 바뀌고. 그래서 소송을 제기하게 됐고요. 그 위험한 작업 환경에 반복적으로 노출을 되는 이유가 그 형식적 도급 계약 구조, 즉 아무도 원청에서 책임을 지지 않고 하청업체만 자발적으로 그 안에서 안전과 재해를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형식은 도급 계약이지만 실질은 근로자 파견 관계인 상황, 그리고 법적으로 도급 계약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보호돼야 될 의무가 없는 상황, 그리고 그 구조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그 안에서 인력 수급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상황에 대한 저는 문제를 제기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도급 계약의 실질에 대해서 제가 살펴보겠습니다. 이 도급하고 근로자 파견은 완전 다른 계약입니다. 도급은 일의 완성, 내가 사람을 몇 명 쓰든 어떤 시간을 투자하든 결국에는 원하는 만큼의 일의 완성만 해주면 그게 바로 도급계약의 핵심입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어떤 일에 대해서 외주화한다라고 할 때는 제가 PPT를 못 만드니까 PPT 만드는 사람한테 만들어주세요 라고 하고, PPT 만드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 인력을 투입하는지는 그 사람의 자유입니다. 근데 근로자 파견 계약은 저희가 소위 말하는 사람을 보내서 그 사업장에서 지시 감독을 받으면서 일하게 하는 겁니다. 근로기준법은 중간 착취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근로자 파견 관계는 사람을 보낸 협력업체가 그 보낸 사람과 관련해서 사람을 보낸 것에 대한 대가를 정당화한 제도입니다. 그렇다 보니 파견법은 요건이 강합니다. 제가 이제 그 토론문에는 자세히 설치를 했는데, 먼저 근로자 파견 허가를 받아야 하고, 그 다음에 업무가 굉장히 제한돼 있습니다. 그리고 2년 이상 사람을 파견 근로자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 경우에는 정규직으로 전환을 해야 합니다. 근데 근로자 파견은 진짜 근로자와 사용자처럼 다른 사업장에 가서 노사관계가 형성되는 걸 정당화한 거고, 도급은 그게 아닙니다. 근데 이 사이 경계가 애매해지기 시작하면서 불법 파견이 횡행하기 시작을 한 거고요. 그 다음 보시면 저희는 3가지 단계로 지금 계약관계 형성돼 있습니다. 먼저 서부발전이 소유자고, 서부발전은 정비를 전혀 하지 않습니다. 모든 정비를 한정 KPS에 하청을 줬고, 그다음에 한정 KPS가 전체 중 일부에 대해서만 여러 협력업체와 나누어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도 전기는 전기, 기계는 기계, 즉 전기 설비와 터빈 설비를 나누어서 계약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다음 장을 보시면
물량 도급입니다. 물량 도급은 뭐냐면 저희 계약 같은 경우에도 1에서 4호기, 그 다음에 7에서 10호기 이 호기에 대한 전기 설비 그 하도급 공사를 하도급을 했다라고 하면 이 호기에 대해서 뭐 어떻게 막 협력업체가 뭐 사람 몇 명을 투입하든 제대로 된 원하는 도급업체가 원하는 수준으로만 완벽하게 업무만 해내면 되는 것인데요. 실질은 그렇지 않습니다. 실질은 협력업체는 계속 바뀝니다. 협력업체는 계속 바뀌고 거기서 일하는 사람은 그대로입니다. 그리고 장비하고 작업도구처럼 그 협력업체가 본인들이 원하는 입맛에 맞게 설비를 뭐 작업 도구라든지 이런 거 장비를 사용할 수 있지만 실질은 그렇지 않습니다. 한전 KPS랑 똑같이 설비와 도구를 이용해서 작업도 하고 있고 문제는 가장 본질적인 문제가 뭐냐면 하는 업무가 똑같고 업무도 추상적입니다. 한전 KPS가 원하는 모든 업무에 투입될 수 있도록 계약서 자체가 설계가 되어 있어요. 형식은 물량 도급이지만 가능성 물론 예외여야 하지만 예외의 가능성은 점점 넓혀가면서 물량을 줄 수 있는 일을 줄 수 있는 재량의 범위를 점점 넓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형식은 도급이지만 실질은 그렇지 못한 것이 본질적인 문제입니다. 그 실질이 그렇지 못하면 그 실질은 뭐냐라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어요. 사람들은 거기서 살아가고 있고 일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제가 토론문에서 길게 작성한 부분이 근로자 파견 관계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많은 장을 들여서 설명을 했지만 사실은 누구보다 더 잘 아실 거예요. 먼저 대법원이 설시한 5가지 요건이 있습니다. 이 요건은 뭐냐? 형식은 도급인 것처럼 했지만 왜냐면 형식은 도급인데 근로자 파견을 하게 되면 가운데서 돈이 많이 남거든요. 업체들은 이 비용 절감의 한 파트로 외주하라고 하는 많은 불법 파견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대법원이 그런 일이 너무나 많아지니 이 5가지 요건이 있는 경우에는 형식은 도급이어도 이거는 근로자 파견 관계고 직접 계약을 형성한 그때 혹은 2년이 지난 그때부터 고용 의무를 하라라고 판례를 내고 있습니다. 5가지 요건 중에 가장 중요한 핵심적 2가지는 상당한 지위 명령하고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됐는지 여부입니다. 이 부분은 토론문에 제가 판결문을 전부 다 제시를 해 두었습니다. 각 지표에 맞춰서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장을 보시면 먼저 상당한 지휘 명령은 사실 좀 추상적입니다. 이게 뭔지 법하는 사람이 아니면 좀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분명 존재하는데 여기는 이제 옆에 남색 박스를 보시면 업무 수행의 구체적인 사항을 누가 지시하는가, 작업량, 작업 방법, 작업 장소를 누가 결정하는가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직접적인 소통을 얼마나 하는지도 매우 중요합니다. 저희 25페이지 이하에 제가 많은 자료들을 제시를 했습니다. 먼저 여기 다 아실 거예요. KPS 근로자들과 함께 조를 이루어 저희 일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지금 작업 현황판이라든지 페이지 27쪽에 제가 제시한 것처럼 작업 현황판이라든지 안전수칙판에 한전 KPS 직원의 이름하고 지금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 이름이 같이 기재된 채로 일을 해라 라고 해놨어요. 그러니까 즉 업무가 분리가 되지 않은 채로 함께 일한 방식입니다. 그리고 문자, 카카오톡, 전화로 상당히 많은 업무 지시가 이루어졌고 제가 이제 지금 제시한 것, 즉 페이지 27쪽 이하에 제시한 것 말고도 많은 부분이 저희가 소송에서는 제출이 됐습니다. 사실 자료가 너무 많았어요. 자료가 너무 많았고 몇 분에게만 자료를 취합을 해서 제출을 한 것도 상당했습니다. 어디로 어디까지 와라, 몇 명 보내라 라고 직접 업무 지시가 이루어졌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는 구속력 있는 지시를 했다고 볼 수밖에 없죠. 다음 지표는 조직에 실질적으로 편입됐는지 여부입니다. 이것도 좀 말이 추상적이긴 한데 핵심은 뭐냐면 종속적으로 얼마나 편입돼서 같이 일했는가가 핵심이에요. 첫 번째하고 조금 다른 건 뭐냐면 첫 번째는 지시 명령을 어떻게 누가 했는지가 핵심이면 이거는 조금 멀리서 양태를 보는 건데요. 근데 좀
현실에서 드러나는 모양은 거의 비슷합니다. 보시면 실제 현장에서 같이 일을 한 부분, 그리고 일을 한 게 사진을 통해서 너무 많이 확보가 됩니다. 물량 도급했으면 1호기에 대해서 일을 협력업체가 하도록 그냥 내비두면 돼요. 그 사진에는 협력업체 근로자들만 나와야 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았어요. 현장에서는 뭐 계획 예방 정비 아니면은 경상 정비 업무를 할 때도 항상 같이 했고, 주 휴일에 기동 대기도 시켰고요. 그리고 왜냐면 기동 대기를 그 한정 KPS랑 협력업체 직원들이 같이 해야 일이 되는 거예요. 세트로. 그거는 우리가 협력업체 직원들이 원래 사실은 그 안에 하나의 조직으로 편입돼서 일하고 있었다고 볼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하는 업무가 똑같았던 건 맞고요. 그리고 뭐 가장 발전 시스템에 아이디랑 패스워드 주면서 네가 좀 일해라 라고 했던 부분도 제가 언급을 했습니다. 제 고인의 경우에는 같이 작업 집단을 이루어서 일하시진 않으셨습니다. 선반 작업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전문성이 있는 업무였고 단독으로 수행하긴 했지만 여기 여기 계신 조합원 동지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의 종속성을 보여요. 그 말은 항상 지속적으로, 왜냐면 이 부품이 없으면 정비가 안 되기 때문에 이분 그 연락처에 저장되어 있는 KPS 직원들만 하더라도 100여 명이 넘습니다. 수시로 계속 작업을 지시받고 결과물을 내고 가져가세요. 그리고 먼저 지시서가 와서 일을 한 게 아니라 일을 한 다음에 형식적으로 해야 되는데 뭐라고 넣어야 될까요? 이런 대화들. 이거는 훨씬 더 사업에 편입된 그 정도가 종속의 수준이 높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 인사 노무 같은 경우도 저희가 할 말이 되게 많은데요. 그 경상일지를 보통 작성을 합니다. 한정 KPS가. 그럼 경상일지에서 총원, 현원, 교육, 출장, 휴가, 조퇴, 외출, 근태를 작성하도록 돼 있어요. 그러다 보면 조를 짤 때 자연스럽게 근태 관리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인사 노무, 즉 어디로 사람을 보낼지, 어떤 업무를 어떻게 사람을 배치할지에 대해서도 예를 들면 영월, 영홍 이런 데 막 보내는 거예요. 외부 다른 발전소로. 그 누가 결정해? 한정 KPS가 결정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다 자료가 있고요. 그리고 저는 가장 중요한 지표로 이거를 생각을 하는데, 협력업체가 계속 바뀌는데 사람이 그대로인 거는 사실 본질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사장이 계속 그 사람들이 일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거거든요, 구조적으로. 이거는 인사 노무, 채용에 관한 권한이 있었다고 볼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고인의 경우에도 문자를 보시면 근로 조건에 관해서 한정 KPS 상급자와 직접적으로 소통하면서 억울함을 많이 표현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본인이 일한 것에 대해서 제대로 보수를 받지 못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거,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계약을 하지 못하게 된 사정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도 사실은 보면서 많이 나중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아까 제가 네 번째를 보면은 물량 도급의 핵심이 이 지표로 녹아 있습니다. 물량 도급은 엄격히 구분이 돼야 돼요. 업무가 호기로라도 아니면 업무로라도. 그래서 계약 목적이 한정된 업무에 한정돼서 도급업체와 얼마나 구별되는지 지표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 경우에는 전혀 아까 제가 도급 실질에 대해서 언급을 했던 것처럼 같이 일하고 같은 일을 하고 같이 뭔가를 계속 해왔기 때문에 업무가 한정됐다고 절대 볼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고인의 업무의 경우에도 사실은 제가 계속 반복하는 부분이 특정 호기에 대한 경상정비 업무를 분명히 주문을 하였는데 이 부분은 이 부품이 없으면 더 이상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기타의 경우에도 나머지 이건 중요한 지표는 아니기 때문에 간단히 언급만 드리면 현재 업무가 전문성, 기술성 저희가 전혀 다른 업무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같이 경상정비하고 있기 때문에 이 지표, 그리고 협력업체가 독립적인 조직이나 설비가 있는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일할 때 그게 얼마나 독립적으로 우리에게 적용되는지, 우리의 안전을 위해서 혹은 우리가 일을 할 때 얼마나 협력업체만 우리에게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지표에 대해서는 저는 그런 사정은 존재하지 않다고 보고, 이걸 종합하면 근로자 파견 관계는 성립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개선 방안에 대해서 제가 제언을 드리면, 사실은
외주화 구조는 전면 재검토해야 됩니다. 특히 형식은 도급인데 실질은 파견인 관계, 이건 아주 오래전부터 발전 노동자 고용 안정 관련해 가지고 문제가 계속 됐던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걸 그 계약 형식에만 집중해서 법을 적용하고 하다 보니까 도급 계약인 경우에 근로자 보호라든지 안전에 대해서도 한계가 있고요. 그리고 파견법 위반 행위를 시정하기 위해서 사실 감독기관이 거의 하는 일이 없습니다. 나중에 대법원 판결이 나면 그제서야 부랴부랴 뭘 하기에 바빠요. 먼저 선제적으로 뭔가를 점검하고 사업장에 근로감독을 나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첫 발제 시간 정확하게 맞춰서 끝내주셨습니다. 네, 쭉 다들 자료집에도 굉장히 내용이 많이 잘 나와 있습니다. 김충현 노동자가 사실 근무를 하시면서 한 차례 정도 계약이 되지 않아서 1년 정도 서부발전에서 근무하지 못했던 시기를 빼면 2016년도에 입사를 하셔서 8년 근무를 하는 동안 9번 업체가 바뀌었습니다. 그런 방식이 우리 여기 앉아 계신 조합원 모두 다 그런 일을 겪었다라는 것을 전제로도 말씀을 해주셨고, 도급과 파견에 대해서 물량 도급에 대해서 좀 더 달라야 하는, 명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훨씬 더 추상적으로 한정 KPS 업무가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도급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것, 그리고 대법원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5가지의 기준에 봐도 이건 도급이라고 볼 수가 없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라면 파견일 수밖에 없고 불법 파견이고, 그리고 그것을 바꾸기 위해서 앞으로 정규직화를 하는 것뿐만 아니라 외주화라고 하는 이 구조 자체를 바꾸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제언까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발제는 김영균 이후 발전소는 왜 여전히 위험한가, 전주희 연구원님으로부터 발제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 김영균 이후에 발전소는 왜 여전히 위험한가로부터 김충현 사망사고가 왜 발생했는지를 말씀드릴 텐데요. 특별히 이제 김영균 특조위 권고안의 이행 실태와 문제점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넘겨주세요. 그 2018년 12월 10일, 그러니까 이 표는 그 김영균 노동자 사망사고 이후에 이행점검위의 일정들을 나열을 했고, 그 사이사이에 노동자 사망사고가 어떤 형태로 발생했는지, 그리고 그 사이에 또 발전소 폐쇄 일정들이 어떻게 전개됐는지를 다 같이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2018년 12월 10일 노동자가 사망을 했고, 19년도에 2월 4일 날 대책위와 민주당과 정부가 합의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때 합의 내용은 연료운전 정규직 전환을 이야기를 하는데, 직접 고용 정규직 전환이 아니라 별도의 공공기관을 설립해서 정규직 전환을 하겠다라는 방침을 제시를 했고, 두 번째는 경상정비는 직접 고용 정규직 전환 역시 아닙니다. 여기는 고용 안전성을 개선하겠다라는 걸로 합의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 당정 합의의 내용 중에 하나로 김영균 특조위를 구성을 해서 권고안을 만든다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2019년 3월에 김영균 특조위가 출범을 하게 되는데, 특조위의 권고안은 대책이 당정 합의안을 넘어서는 아닙니다. 아시겠지만 그 직접고용 정규직 전환을 그 권고로 내세웠고요. 그러는 사이에 특조위 보고서를 2019년 8월 달에 내오는데, 그 사이에 사망사고가 한 번 더 발생하게 됩니다. 중부발전 신사천 발전소에 건설 일용직 노동자가 크레인 부품에 맞아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고, 이에 대한 내용들 포함해서 특조위 권고안을 발표하게 되고, 그리고 이 김영균 1주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근데 김영균 1주기가 되게, 그러니까 뭐 기대에 차서 맞이할 수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정부가 2가지 방침을 내세웠는데, 하나는 이행은 정부의 몫이다라고 하면서 특조위의 이행점검 참여를 배제를 했고, 두 번째는 그 김영균 특조위 첫 번째 권고안인 직접고용 정규직 전환을 거부하고, 애초에 정부와 그러니까 민주당이 합의했던 연료운전 정규직 전환 별도 공공기관을 설립을 해서 그러니까 정규직 전환하겠다는 방침을 고수하게 됩니다. 그 내용을 담은 것이 2019년 12월 12일 발표한 정부의 발전산업 안전강화 방안입니다. 이 발전산업 안전강화 방안의 핵심은 고용과 안전을 분리하는 것이었죠. 그런 사이 2020년부터
발전소 폐쇄가 진행이 됩니다. 41명의 강제 퇴사를 가져온 삼천포 1, 2호기와 보령 1, 2호기가 폐쇄가 됐고요. 2020년에는 서부발전 태안발전소에서 화물노동자가 스크류에 깔려 사망한 사고가 발생을 했고, 그러니까 3개월 뒤에 남동발전 영흥발전소에서도 화물노동자 추락 사망 사고가 있었습니다. 두 명의 노동자의 중대재해가 발생하고 나서야 정부는 김용균 특조위를 이행점검위에 참여시키는 것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 후로부터 이제 참여를 하게 되는데, 그 사이에 또 호남 1, 2호기가 폐쇄가 됐고 15명의 강제 퇴사가 진행이 됩니다. 넘겨주세요. 그런 사이 2021년은 굉장히 좀 이렇게 사건 사고가 많았는데요. 중부발전 신사천 발전소에서 하청 노동자가 전신 화상으로 치료를 받다 사망한 사고가 발생을 하고, 동서발전 단지발전소에서도 해청 노동자가 질식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합니다. 남부발전 부산발전소 LNG 발전소에서는 원천 갑질 항의 투신, 그러니까 원천 갑질에 항의하면서 투신 자살 시도가 발생하는데, 제가 이때 그 진상조사위원회에 참여했었는데 되게 가슴이 아팠던 거는 그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이제 유서를 쓰고 투신을 하려고 했었던 노동자는 김용균 노동자 사망 사고 이후에 발전소가 안전해질 줄 알았다. 그러면서 원청이 자신의 역무 범위가 아닌 업무 지시를 한 것에 대해서 작업 중지권을 행사했는데 그것이 무시됐습니다. 거기에 한 거가 항의하면서 투신을 했고요. 그러니까 살아남았지만 살아남아서 자기 목소리가 더 작게 들리는 것 같다는 이야기도 하셨던 걸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천포 발전소의 폐쇄를 앞둔 노동자가 또 자살한 사고가 있었고, 그런 네 건의 사고가 발생한 후에 이행점검이 종료가 됩니다. 이행점검 보고서가 나오게 되었고, 저희 김용균 특조위는 이행점검 보고서에 대해서 동의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좀 토론을 하다가 6개 쟁점에 대해서 의견을 보고서 안에 남기기로 하고 종료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굉장히 쓸쓸하게 김용균 노동자 3주기를 맞이하게 되고요. 그리고 여지없이 발전소 폐쇄 일정들은 따박따박 돌아왔습니다. 울산에 4, 5, 6호기가 폐쇄가 됐고 총 32명의 강제 퇴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또 연이어서 사망사고는 끊이지 않았습니다. 남동발전 삼천포 발전소 하청 노동자가 추락 사망했고, 동서발전의 당진발전소에서 7월에 폭염으로 노동자가 사망했습니다. 2022년도에 김용균 노동자 4주기가 돌아왔고, 또 중부발전 보령발전소의 하청 노동자가 추락했고, 중부발전 신사천 발전소의 한전 KPS 노동자가 폭발 사건으로 사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김용균 5주기와 6주기를 지나서 올해에 서부발전 태안발전소 김충현 노동자 사망사고까지 김용균 이후 11명의 노동자가 사망을 했고, 중대재해로만 10번째의 사망 노동자가 발생했습니다. 이 발전소 폐쇄 관련돼서 88명의 강제 퇴사가 벌어졌는데요. 넘겨주세요. 일단은 총 9개의 발전소가 폐쇄가 됐고, 대부분 하청 노동자와 청소 자회사 노동자들이 강제 퇴사가 겪었습니다. 88명 중에 대책위가 추산한 것은 2차 하청만 60명이 이제는 해고나 퇴사를 당한 것으로 알고 있고, 자회사의 경우에는 정년퇴직으로 세마는 것도 강제성으로 행해진 것으로 저희는 포함을 시키고 있습니다. 김용균 특조위 이행점검 실태를 보시면 권고 1이 노동 안전을 위한 연료 환경설비 운전 및 경상정비 노동자 직접 고용 정규직화 조항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체가 다 미이행되어 있고요. 두 번째로 노무비 착복금지와 입찰제도 개선도 이행되지 않거나 부분적으로 이행됐는데, 노무비 착복 문제 관련돼서는 경상정비 1차 하청만 진행이 됐고 운전 분야는 이행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노무비 착복 문제가, 그러니까 운전 분야는 해결이 되지 않고, 제가 알기로는 경상정비 2차 하청 문제도 처음에는 포함되지 않았다가 여기 계시는 노동자분들이 노동조합 만들고 싸워와서 그나마 해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노동안전을 위한 필요인력 충원도 대부분 부분적으로 이행되어 있거나 거의 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노동자의 안전에 관한 실질적인 권리인데요. 사고조사 과정에서 노동자의 동등한 참여와 조사권을 보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김충현 노동자 사망사고 이후에 원청이나 KPS 측에서 사고조사위원회 구성할 테니 노동조합 참여하라고 이야기 들은 바 있으신가요?
네, 규정에는 있지만 그래서 그 규정을 정부에는 다 제출했지만 실질적으로 작동되지 않은 권리입니다. 시설 및 설비 개선 요구권 있지만 사실은 있지 않습니다. 있는 줄도 모르실 겁니다. 유해 위험 요인에 대한 자료 수집이나 개선 요구권, 자료 요청할 수 있고 그 자료에 대해서 제출할 의무가 있는데 이러한 권리도 보장되어 있지 않고요. 안전조치에 대한 개선 요구권, 노동 강도와 작업 방식에 대해서 개선할 수 있는 권리도 있습니다. 이거 다 어디서 할 수 있는 거냐면 원화청 안전근로협의체에서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그것에 대해서 아무런 정보나 아니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를 누군가 알려주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이 산재 사고로 인한 재해자 및 재해자 동료 트라우마 치료를 체계화하고 의무화할 수 있는 조항도 있습니다. 근데 이번 사고에서도 보는 것처럼 사실 산재 사고 발생하면 3일 이내 원청에서 공문 보내게 되어 있거든요. 하청업체에. 그런 거 전혀 다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것도 이번 사고를 통해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권리는 문서상에 보장되어 있지만 작동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부분 이해 의무를 표시를 했습니다. 그 권고안 중에 쟁점, 가장 큰 쟁점인 정규직화를 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부가 이제는 22개 특조위의 22개 권고안, 세부 과제는 94개입니다. 이거를 총 56개로 재정리한 것이 발전산업 안전강화 방안입니다. 이 과정에서 이 정리하는 과정에서 특조위 권고의 첫 번째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당시 이제는 뭐 우리 장례식장에도 왔었던 우원식 당시의 당정전 TF 팀장이 뭐라고 했냐면 당정은 지난 2월 발표한 연료 환경 설비에 대한 공공기관 정규직화, 경상정비에 대한 공공성 강화 및 처우 개선 원칙을 기본 입장으로 정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양해 바란다. 그러니까 권고 1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했던 말입니다. 두 번째, 그 연료환경설비 운전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은 왜 이루어지지 않았는가에 대한 부분인데요. 저희가 이제 특조위가 이행점검 과정에 참여하면서 이게 이제 한전산업개발의 자유천면 주식을 전력산업이 인수해서 재공영화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저희는 정부가 추진하는 정규직 전환 방식에 강한 의문을 표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총으로부터 한산지분 인수가 어려울 경우에 대비해서 발전사 직접 고용을 하거나 한전 출자하는 자회사 설립, 별도의 자회사 설립을 통한 직접 고용 등의 대안을 마련하고 병행 추진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기타 공공기관 방안만을 고집함으로써 자총의 선처에 의존하는 상황. 이때 자총 주가가 한전산업개발 주가가 엄청 뛰었거든요. 그러면서 이런 상황을 초래하고 있다. 그래서 올해 안에 정규직 전환 추진 안 되면 이거는 노동자들을 기망하는 결과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입장을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지 않았죠. 세 번째는 이행 과정에서 발전사 2차 하청 문제가 배제됐습니다. 경상정비 노사전 협의체에서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2차 하청 노동자들이 배제되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발전사의 2차 하청이자 한전 KPS 재하청 노동자들의 노무비 착복 문제나 그 다음에 1년 이하 단위로 쪼개기 계약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이행점검 당시에도. 이 문제에 대해서 특조위가 강력하게 이행에 대해서 점검하고 개입해야 된다라고 했지만 경상정비 노사전 협의체는 2차 하청 노동자 대표 참여 없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런 결과 발전소 폐쇄를 앞둔 한전 KPS 하청 노동자들의 고용 불안이 굉장히 심화되고 있었고 앞서 발전소 폐쇄 시에 한전 KPS 하청 노동자들은 모두 계약 해지되는 것으로 현실화되었습니다. 노무비 착복 문제가 왜곡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부의 노무비 착복 개선 방안과 특조위 권고의 가장 큰 차이는 도급 계약서에 노무비의 낙찰료를 적용할 것인가의 여부였습니다. 이 특조위 권고는 노동자의 적정 임금이 보장이 되려면 도급 계약에서 어쨌든 낙찰률이 적용이 되면 단가가 깎이잖아요. 인건비도 같이 깎이기 때문에 직접 노무비에 대해서 낙찰률을 적용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주요한 권고였습니다. 근데 정부가 그러니까 이 낙찰률에서 제외되는 거를 거부를 했습니다. 대신에 어떤 걸 얘기했냐면 별도의 임금 산정 방식에 대한 방안을 고려하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 이행점검 과정에서 정부가 하는 것들을 봤더니 특조위가 이 정부의 노무비 착복 개선 방안은 노동자의 적정 임금을 보장하기 어려운 방안이라는 점을 제기를 했습니다. 넘겨주세요.
그래서 이제 정부가 그때 했던 방안이 뭐냐면 정부랑 발전 5개사가 발전 설비 정비 원가 산출 용역 보고서를 만드는 거였고 정비 원가를 다시 재산정해서 여기에 임금을 현실화하겠다라고 하는 방안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경상 5도 공량, 그러니까 공량 산출 방법을 새롭게 하겠다. 이래서 인건비를 더 올리는 방안들 기준들을 마련하겠다라고 했던 것인 거죠. 그런데 이 보고서를 봤더니 새롭게 제시된 기준으로 이 경상 5도 공량이 오히려 늘어난 게 아니라 줄어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2023년부터 이 줄어든 공량이 실제로 적용했는데 이 당시에 발전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이 공량만으로는 임금이 깎이는 구조다라고 하는 문제 제기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 어쨌든 발전사는 용역 보고서의 세부 내용과 근거를 공개하지 않고 줄어든 공량 기준을 2023년부터 적용해서 발전소 하청 노동자의 실질 임금을 실제로 저하시키고 있습니다. 일례로 이제는 한 사업장 예를 들 텐데요. 여기 보시면 그러니까 하동 발전소의 경상정비 업체의 설계, 그러니까 이 도급 계약서상의 설계 인원 131명입니다. 근데 새로운 공량 기준을 적용하게 되면 119명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일산 여기도 마치 25명인데 23명으로 줄어들고 여기 26명인데 24명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노무비에 포함되는 금액들이 이렇게 줄어든 결과 인원이 줄어든 것으로 나오게 있습니다. 넘겨주세요. 그래서 김충현 협의체, 이재명 정부와 김충현 협의체의 과제에 대해서 가장 첫 번째는 김용균 특조의 권고를 다시 되살려야 한다는 점입니다. 위험의 외주화, 그러니까 특조의 권고가 가지고 있었던 가장 위험의 외주화의 핵심 문제는 첫 번째로 고용이 외주화된 상태에서 위험 역시 외부화된다는 점입니다. 기업에서 안전 시스템을 구축한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잘 구축한다고 하더라도 외부화된 위험을 관리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외주화의 목적은 근데 관리 요소의 외부화를 통한 비용 절감이기 때문에 이 둘이 상충이 됩니다. 그래서 외주화된 위험을 내부화하지 않는 이상 위험을 관리하고 해결하는데 상당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위험을 내부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직접고용 정규직화를 권고한 것입니다. 두 번째, 넘겨주세요. 발전소 폐쇄 국면에서 가장 취약한 발전소 2차 하청 노동자들을 우선적인 대상으로 대안이 제시되어야 합니다. 이 발전소 폐쇄 과정에서 여지없이 해고되고 있습니다. 2차 하청 노동자들은 전원 해고되고 있습니다. 연말 연초에 집중되어 있는 계약 해지 상황이 있고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선제적으로 고용 대책을 제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발전소 폐쇄에 따른 발전 비정규직 노동자 고용 보장을 위한 관련 입법을 추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2025년 12월부터 연쇄적으로 폐쇄되는 일정에 앞서서 종합적인 고용 보장 대책을 먼저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세 번째는 김충현 협의체의 이행은 김용균 특조위의 이행과 달라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 권고안에 대한 기계적이고 협소한 이행 점검, 그러니까 이행 점검이 김용균 특조위 이행 과정에서 일어났고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점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발전소 폐쇄라는 전무후무한 과정입니다. 우리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않았고 정부 역시 이 과정에서 어떤 부작용이 초래될지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행 과정은 폐쇄 국면에서 나타날 수 있는 모든 고용 불안정성과 노동 불안전에 대한 상황을 면밀하게 추적하고 관찰하는 과정이어야 하고 이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를 포괄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협의 구조여야 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우리 이제 김충현 대책위에서 지속적으로 이야기했던 것이 거기 김용균 특조위의 권고안이 이행되어야 한다. 그 권고안이 이행되지 않은 것이 이 모든 문제의 출발이다라는 이야기를 지속적으로 해왔습니다. 누군가는 그것이 7년 전에 또는 6년 전에 세웠던 그 약속이 이행되었다라면 정말로 지금과 달랐을까라고 하는 의문을 가질 수도 있는데 그 의문에 대한 답을 지금 발제를 통해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고자 하는 또 다른 김충현 협의체는 이전과 다르다라고 하는 것, 달라야 한다는 것, 그래야만 또 다른 죽음을 막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까지 해주셨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발제입니다. 이제 석탄화력발전소가 폐쇄됩니다. 폐쇄를 앞두고 있는 이 상황에서 해상풍력사업계획에 따라서 발전 비정규직 일자리 전환 가능성에 대해 한재각 집행위원님 발제해 주시겠습니다. 전주희 동지가 앞서 이 석탄발전소 폐쇄 얘기를 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뭐 다들 아시죠?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2040년까지 하겠다라고 얘기도 했고 현재 계획에 하면 2038년까지 40기를 폐쇄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사실 뭐 저희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정부도 모르고 노동자도 잘 모릅니다. 근데 현재까지 계속 나오는 것은 엄청난 해고 위험에 빠질 수 있을 것이다라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죠. 일단 그 다음 넘겨주시면 이거는 발전 비정규직 연대에서 국회를 통해서 받았던 자료를 기반하고 있는 겁니다. 2036년까지 30기의 석탄 발전소 폐쇄한다. 어떻게 되느냐? 발전 비정규직을 중심으로 일자리가 어떻게 이렇게 상실하게 될 것이냐를 한번 뽑아봤더니 이렇습니다. 총 그 2046명 여기에 그 청소 업무 노동자까지 포함해 48명을 포함되어 있는데요. 2046년까지 2036년에까지 유일력이 발생할 거다. 유일력이라는 뜻이 뭘까요? 사실 고용되기 어렵다라는 의미를 뜻한다면 이게 해고자의 수에 되는 것이겠죠. 근데 이것이 근데 각 호기들이 꺼져가는 시기들이 있어가지고 요 시기를 보면 2025년 올해 태안 1호기에 의해서 48명이 유일력이 발생할 거다라고 얘기하고 그것이 조금씩 올라가서 2029년에 가장 많은 591명이 발생하고요. 여기 누적되면 결국 2030년까지 198명이 유일력이 발생할 것이라는 거고 이 숫자의 차이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청소 업무 노동자들의 48명까지 포함하면 갖게 됩니다. 그랬을 때 이렇게 유일력이 발생하면 이분들은 어딘가 전환 배치를 하든지 해야 되는데 정부는 LNG 발전소를 얘기하지만 LNG 발전소를 통해서도 충분히 그것을 커버하지 못한다면 어쨌든 다른 대안이 있어야 하는 거죠. 근데 정부가 그동안 했던 얘기는 학원비 줄 테니까 가서 그 새로운 일자리 알아보기 위한 뭐 훈련 받고 뭐 그 직업 소개해 줄 테니까 가보라. 근데 거기가 아이스크림 공장이다. 뭐 이런 얘기들 계속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어쨌든 대안이 필요하다. 근데 그 대안을 우리가 좀 만들어 보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 얘기해 주시죠. 그랬을 때 해상풍력을 계속 말씀을 좀 드리는 건데요. 일단은 정부가 이 발전 공급들도 해상풍력을 상당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더 많은 거는 90% 이상은 다 민간 기업들이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정부도 안 하고 있는 건 아니다. 그 발전 공급들이요. 일단은 한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해상풍력 중에 초기 거는 어디든지 그런데 공공이 합니다. 민간 기업들은 불확실하니까 투자 안 할 때 공공이 하는 것은 어디나 있는 일인데 어쨌든 그래서 남동발전, 중부발전 그리고 한국해상풍력 이것은 한전과 발전 6개사가 같이 그 컨소시엄 만들어서 만든 회사인데요. 여기가 각각의 해상풍력들을 해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노란색으로 칠한 거는 각 이 발전 규모마다 얼마나 고용을 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표시했는데요. 30메가와트짜리 탐라 해상풍력에는 인력이 총 13명이 고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니까 여기 메가와트당 0.43입니다. 여기서의 13명은 그 발전소 유지 관리하는 업무들만 의미합니다. 뭐 이전에 뭐 이렇게 무슨 건설할 때 들어가는 이런 거 빼고 발전소 자체를 유지하는 데만 들어갑니다. 중부발전은 그 100메가 정도인데요. 69명을 고용하고 있고요. 서남의 핵심 단지에서는 60메가인데 55명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메가와트당 0.43, 0.69, 0.92 이렇게 명을 고용하고 있고요. 평균은 0.72명입니다. 특히 여기 보시면 한국해상풍력은 0.9이죠. 숫자가 높습니다. 이유는 거기에 실증 단지다 보니까 꼭 필요한 인력 말고도 여러 인력들을 넣어서 숫자를 많이 만듭니다. 근데 가장 낮은 걸 보더라도 이게 가장 가장 빠르게 만들어진 회사거든요. 발전기인데 그래도 메가와트당 0.43을 고용하고 있다. 근데 이 숫자 좀 기억해 두세요. 제가 뒤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정부 이렇게 하는 거 말고도 정부는 특히 발전 공급들은 앞으로 해상풍력을 2036년까지 총 7기가 정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8년부터 매해 계속 그 해상풍력들을 계획하고 건설을 완료할 예정에 있습니다. 네, 이거는 국회를 통해서 받은 거죠. 그 다음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해상풍력을 말씀드리는 거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 뭐 국가마다 조금 다르기는 합니다만 이거는 최신의 그 연구를 통해서 가져온 건데 각 발전소들 이 발전 원별로 인해서 그 이 운영 관리하는 부분에서의 일자리가 메가와트당 단위 용량당 얼마나 되는 거냐를 보면 석탄이 0.22 정도라고 해외는 좀 더 낮게 나오더라고요. 우리나라랑 다르게 0.22 정도인데 그에 비해서 해상풍력은 그거보다 높습니다. 그리고 가스는 0.14. 그러니까 석탄에 비해서 가스가 반 정도밖에 고용을 안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석탄에서 LNG를 보내면 절반이 날아간다는 이유가 거기서 나오는 거죠. 그런데 이 가스에 비해서도 해상풍력이 0.28, 그리고 육상풍력도 사실 0.21입니다. 그런데 통상 우리 그 재생에너지 얘기하면 태양광 많이 생각하잖아요. 근데 태양광은 상당히 더 적게 고용이 됩니다. 0.09, 0.13. 그래서 우리가 그러니까 이 일자리만의 대안을 보더라도 사실은 뭐 석탄 대신 가스로 간다는 것보다 석탄 대신 풍력으로 한다, 이게 숫자가 더 많이 고용이 나오는 겁니다. 이것을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한국에 관련된 숫자를 한번 좀 뽑아왔어요. 정부가 기재부가 이렇게 정하는 것처럼 정하는 거에 의하면 메가와트당 0.53을 고용한다고 합니다. 근데 LNG는 0.25. 그래서 절반 정도 일자리가 없어질 거다는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이것은 국내에 있는 여러 연구들의 그 최신의 사례를 가지고 한번 최선의 가장 작은 숫자를 뽑아왔더니 해상풍력 0.36이다 이렇게 숫자가 나옵니다. 그래서 뭐 당연히 석탄 대신 LNG로 가는 것보다 해상풍력에 가는 게 고용의 측면은 더 유리하다라는 겁니다. 문제는 근데 정부가 해상풍력을 LNG보다 빠르게 늘리지 않고 있기 때문에 문제이기는 한 거죠. 네. 그래도 정부는 이제 또 이재명 정부 되고 등등등했기 때문에 그 재생에 늘리려고 하고 있고 해상풍력 등도 빠르게 늘리려고 이제 발동을 시작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그런 상황도 감안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저희가 더 구체적으로 보면 그 그래서 해상풍력을 보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린 건데, 해상풍력을 봤을 때 실제로 유지관리 업무에서 운영관리 업무에서 얼마나 일자리가 만들어지는지를 다시 한번 여러 연구를 통해 봤는데 상당히 낮게 나오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0.28 정도 보면 이게 최신의 데이터입니다. 이 0.28를 가지고 제가 한번 이 연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앞에 탐나 해상풍력이 0.43 그리고 이 최신의 그 데이터가 0.28인 것을 가지고 뒤에 좀 연구를 진행해봤습니다. 그래서 앞서 기억하실 겁니다. 2032년까지 발전 공기업이 지금 가지고 있는 계획,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계획을 가지고 5.7 기가와트거든요. 이걸 가지고 그것이 제대로 계획이 이행된다고 했을 때 실제로 얼마나 일자리가 만들어질지를 한번 봤습니다. 이 시나리오 1이 이건데요. 그거는 탐나 해상풍력이 0.43이라는 메가와트당 0.43을 가지고 해봤더니 여기 2032년까지 2,458명이 일자리가 만들어진다고 계산이 됩니다. 근데 아까 저희가 유일 인력이 만들어질 거라고 2030년까지 유일 인력이 만들어질 거라는 숫자가 2,004명이었잖아요. 그걸 얘기하면 더 많이 일단 일자리가 창출되는 거죠. 근데 해외 연구, 최신의 연구에 보면 0.28이었잖아요. 이것에 기준하면 1,601명입니다. 그 유일 인력보다는 적게 나오는 거죠. 그랬을 때 이 각 시나리오에 따라서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될 것이냐 이런 것들은 앞으로 고민해 봐야 되는데, 일단 탐나 해상풍력을 중심으로 해서 얘기를 더 진행해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 발전 공기업들이 더 빠르게 해상풍력을 늘려야 한다는 겁니다. LNG 계획도 하고 있는 것도 있지만은 정부의 계획에 의해서 해상풍력, 특히 뭐 풍력도 있지만 해상풍력에 대해서 더 늘려야 된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정부 계획은 있는데 문제는 이 해상풍력을 다 민간이 가져가기 때문에 지금에 있는 고용을 이쪽에 집어넣기가 어렵기 때문에 공공이, 특히 발전 공기업들이 빠르게 늘려야 되는, 최소 10기가와트 정도를 더 빠르게 늘리자라는 겁니다. 사실 그거는 뒤에 우리 요즘 하고 있는 공공재생에너지법 운동하고도 연결되어 있죠. 공공이 빠르게 재생에너지 늘려야 된다. 특히 해상풍력을 늘려야 된다. 그래야지 앞서 좀 일자리가 부족한 감도 있는 거 있잖아요. 그리고 그 이후에 계속 나오게 될 석탄 발전의 유일 인력들을 충분히 담을 수 있다, 이런 겁니다. 두 번째는 실제로 석탄 발전소의 폐쇄에 의해서, 이게 한 번 더 넘겨주실까요? 넘겼다 다시 오겠습니다. 이게 실제로 이
폐쇄되는 일자리 그 석탄 발전에서 나오는 인력과 재생이 이제 해상풍력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인력들 사이의 차이를 보여주는 겁니다. 초반에는 막 그 폐쇄돼서 유인력이 나오는데 해상풍력이 지어지는 게 없으니까 마이너스인 거예요. 고용을 못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돼서 2031년쯤이 돼야지 그때 해상풍력이 막 올라가니까 사람들을 쭉 이렇게 고용을 하기 시작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기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시간적 불이치가 있죠. 지금 당장 나는 일자리를 잃을 수 있는데 고용은 몇 년 뒤에 된다면 안 되니까. 그럼 이대로 되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도 내가 지금 일하고 있는 데에서 해상풍력에서 가서 일을 하면 기본적인 거는 내가 흉년이 돼 있지만 해상풍력에서 일하는 건 좀 더 배워야 되는 건 분명하잖아요. 여러 가지로. 그죠? 그럼 한 2년 정도를 우리 교육훈련 하자는 겁니다. 그럴 때 뭐 정부가 뭐 당연히 정부가 하는 거죠. 예, 국가가 이 계획을 만들어 놓은 거니까 예, 폐쇄하겠다는 계획이 있으니까 정부가 뭐 생계비 주고 교육훈련비 주고 해서 예를 들면 예컨대 예, 근처 대학에서 2년짜리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2년 동안 예, 교육훈련을 받아서 해상풍력이 들어갈 수 있게 만들자는 겁니다. 어쨌든 앞으로 해상풍력이든 뭐든 정말 거기는 많이 일자리가 필요한데 또 새롭게 사람을 뽑아서 훈련시키는 것도 방법이겠지만은 여러분 같은 숙련이 기본적으로 있는 분들을 훈련시켜서 집어넣는 것도 아주 중요한 방법인 거죠. 예. 그 방법을 해결하자는 것이 2년 동안 교육훈련을 하자. 근데 사실 이게 새로운 얘기가 아니라 우리 그동안 얘기했던 거잖아요. 나 새로운 일자리 가기 위해서 재생에 가기 위해서 교육훈련 해라. 얘기를 구체적으로 보여준 겁니다. 근데 2년간 딱 하면 보시면 몰라 조금 아슬아슬한 지역이 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이 시간적 불이치를 해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적 불이치를 해결해서 교육훈련 2년간 하고 정부가 지원하자는 겁니다. 다시 앞으로 좀 가실까요? 그리고 세 번째, 사실은 우리는 그렇게 대안도 얘기하고 있는데 정부의 입장, 특히 이 발전 공격들의 입장이 보면 답답합니다. 자신들이 2030년까지 해상풍력 짓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당장 그 가동되면 거기 일할 인력을 어떻게 확보해야 되잖아요.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딱 하나 가장 29년에 만드는 것 정도에 대해서 인력이 이 정도 있을 것 같아요 라고 하고 나머지는 모른대요. 근데 이거는 그나마 이 답변하는 건 남동발전일만 답변했어요. 나머지 4개사는 답변 자체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짓겠다는 계획만 있지 거기에서 인력을 어떻게 해야겠는지 뭐 계획이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걸 요구해야 되는 겁니다. 아니 너희들 발전해서 발전사 돌리겠다고 하는 건데 그걸 어떻게 일하는지 너희들 계획을 해야 되고 우리의 계획은 우리가 거기 가서 일할 수 있게 너희들 교육훈련 프로그램 만들어라 라는 게 우리의 요구다. 너무 합리적인 얘기인 거잖아요. 근데 이 얘기를 참 답답해서 하는 거죠. 우리가 싸워야 될 이유인 겁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는 그런데 우리는 사실은 제가 특별히 얘기하지 않아도 앞에 얘기 다 하셨잖아요. 이 전환하는 과정에서 비정규직 정규직화해라. 지금에 있는 거 그대로 그 상태 불합리한 구전 앞두고 석탄 발전소에서 일할 때도 비정규직이었는데 풍력 발전할 때도 비정규직으로 일하면 안 된다. 바뀌는 과정에서 크게 바꾸자. 일자리만 일하는 공간만 바꾸는 게 아니라 일하는 지위 자체를 바꾸자라는 얘기를 하자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공공재생기지법 필요하다. 여러분 청원 다 하셨나요? 네. 아니 근데 여러분만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의 친구, 사촌, 동생 뭐 등등등 다 해서 10년 전에 저기 헤어진 여자친구 있으면 여자친구한테 전화해서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예? 네, 5,000명 지금 5,000명 남았어요. 5,500명 남았으니까 꼭 돼야 된다는 거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서 예,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 번째 발제는 조금 더 구체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고민하는 그래서 석탄화력 발전소를 폐쇄하고 나면 그 뒤에 어떡할래? 우리 일자리를 달라에 넘어서서 어떤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와 그걸 어떻게 만들자라고 하는 제안을 해주셨고 그 제안에 대한 검토들을 이제 적극적으로 우리가 조금 더 해야 될 시간인 것 같습니다. 토론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자료에 우리 김영훈 지회장님 토론문이 없을 텐데요. 워낙 현장 투쟁 하시느라 일단 발제문을 쓰실 시간, 토론문을 쓸 시간은 없어서 아마 이야기를 충분히 하실 듯하고 글이 없으니 좀 더 귀를 열고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전 KPS 그리고 서부발전은 이제 한국에서 유명한 이제 발전 유지보수 업무를 하고 있는 이제 신뢰성 있는 기업으로 알려져 있죠. 하지만 영업의 효율성 측면에서 하청 노동자의 고열을 짜면서
정비 하도급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계약과 하도급 노동자의 처우는 매우 불합리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은 여기 계신 노동자들이 온몸으로 체감하고 계실 겁니다. 한전 KPS는 그동안 이런 업무적인 효율성을 위해서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이제 한전 KPS와의 혼재 근무 방식을 취하셨을 겁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2000년대 초반부터 지금 2025년까지 쭉 일해오셨던 걸 생각해 보면은 정말 조립식 컨테이너부터 사무실 안에 정말 사무실이라 볼 수도 없는 그런 환경 속에서 테이블 덜렁 하나 놓고 난방 시스템도 에어컨도 난방기도 없는 그런 현장에서 지금까지 일해오셨던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렇게 힘든 일 하시면서 한전 KPS는 이런 기간제법이나 그리고 파견법 같은 거는 이런 사실 탈법이나 회피하려는 방편으로 3개월 내지 길어도 아무리 못해도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쪼개기 계약 방식을 채택하여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의 기회를 박탈하고 고용 불안을 일으켜 왔습니다. 그리고 이런 목적은 노동법의 질서와 이런 공기업의 신뢰성을 훼손시키고 있다는 중차대한 문제로 이어집니다. 한전 KPS 비정규직 지회는 그동안 소송과 그다음에 한전 KPS와의 소통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으나 사실상 그것이 불가피하게 흘러왔고 실질적으로는 발전소 폐쇄와 연관성이 있어서 계획적으로 하청업체를 자르고 노동자를 자르고 행하는 이런 행태가 전국적으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전 KPS는 저희의 고용 승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하청업체도 마찬가지입니다. 1년짜리 계약을 지속하면서 사실상 휴가도 경력도 쳐주지 않는 이런 환경 속에서 매년 계획을 갱신할 때 1년짜리 신입으로 저희를 고용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한전 KPS의 실질적인 목적은 5가지 목적 정도가 있습니다. 이런 착복 구조를 만들게 된 배경에는 제일 중요한 한전 KPS 이윤 창출의 이유가 있습니다. 한전 KPS는 경영진 대부분들이 고위직을 맡았던 퇴직자로 하청업체에 인원을 보내면서 이런 한전 KPS 이윤을 창출하기 위해 투입시키고 하청업체와 결탁을 하거나 그리고 따로 만나서 불러서 뭐 지시를 한다거나 이런 구조를 통해서 하청업체한테 이런 불합리한 노동 조건을 강요하고 임금 착복을 행해왔습니다. 한전 KPS에서 보통 계약을 체결할 때 30%의 이윤을 남기고 그리고 하청업체도 마찬가지로 30%에서 40%의 이윤을 챙겨서 실질적으로 노동자에게 지급되는 임금은 모두 다 느끼셨다시피 점점 더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었고 그나마 노동조합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임금을 소폭이라도 좀 복구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한전 KPS에서는 저희들에게 말도 안 되는 이런 업무를 지시하면서 계속 계약 구조에 대한 이야기를 노동자들에게 불합리한 그런 계약 방식을 강요하면서 지금까지 지내왔습니다. 그래서 매년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일을 하는데도 실질적으로 노동 조건은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착복 구조를 만들게 된 배경에서는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앞서서 이제 발제를 해주셨던 것처럼 불법 파견의 함에 있어서 취하는 이득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오래전부터 그러니까 지금 새로 만들어진 이런 구조가 아니라 아주 오래전부터 계획하고 실질적으로 노동자들의 이런 우리가 이런 시스템을 만들면 걸리지 않고 할 수 있겠구나 걸리지 않고도 이연을 창출할 수 있겠구나 하는 이런 배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청은 이런 계약을 쪼개기 계약을 통해서 다양하게 하청 구조를 만들어내면서 계속적인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발전소 폐쇄와 관련돼서 인원들 집계를 해보면 전국에 제가 초기에 이제 조사를 했던 거는 이제 한 450명 정도 됐던 걸로 파악이 되는데 점점 그 말씀드렸던 것처럼 폐쇄가 시작되면서 인원이 감축되었던 것 같습니다. 하청업체를 이제 통으로 날려버리거나 그리고 실질적으로
자연 퇴사를 하게끔 하는 이런 구조들이 만들어지고 많이들 여기 태안에 있는 현장이나 인천 강릉도 현재의 진행형이죠. 공사비를 삭감하면서 노동자들에게 이제 선택을 하게 만듭니다. 네가 나갈래? 아니면 전체적으로 뭐 전원을 뭐 임금을 감소하겠다. 뭐 이런 선택을 강요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은 여기 있는 노동자들한테 그런 책임을 전가하면서 실질적으로 자연퇴사를 하게 만드는 방법을 강요하고, 실질적으로 인천에 있는 이런 사업장애를 보면은 정년이 가까우셨던 분들을 시니어로 고용하겠다 하면서 실질적으로 임금을 삭감하는 구조로, 이런 구조로 사실상 노동조합을 탄압하고, 강릉 같은 경우에서는 계약 시기가 저희가 1년 동안 주로 이제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런 계약기가 회사를 바뀌는 이런 기간 동안에 정말 너는 누구 작업 방식이 마음에 안 드는데 왜 우리한테 이런 요구를 하는가에 대해서 부당함을 주장하고 있는 노동자들에게 실질적으로 계약을 하지 않겠다라는 통보를 날립니다. 그래서 다음 회사에서는 우리 노동조합에 가입했다는 이유, 또는 이런 노동조건 당연한 우리에게 주장인데 이런 부당함들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실질적인 해고 통보를 날리고 자연퇴사를 하게 만드는 이런 구조가 횡행하여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전국의 이런 발전소들이 정말 태안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10호기까지 있으면서 이렇게 많은, 여기 여러분들이 한 20-30명 이제 조직이 돼 있고 이렇게 인원이 구성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태안화력발전소와 같은 이런 발전소 큰 곳이 몇 군데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들여다보면은 모든 현장에서 소규모로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명, 정말 저희 여기 간부진들도 여수화력에 한번 가보셨던 경험이 있었을 텐데, 이런 각각의 지방에 있는 발전소들이 정말 소규모로 조직이 되어 있어서 실질적으로 노동조합을 조직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한전 KPS가. 노동조합을 가입하려면 뭐 다수의 인원들이 가입을 해서 같이 싸워야 되는 조직이 구성이 돼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소규모 있는 조직에서 정말 노동조합을 결성하기도 힘든 그런 구조를 만들어 오면서 실질적으로 노동조건, 뭐 휴가, 임금, 그다음에 또 뭐 이런 인사와 관련된 뭐 하다못해 뭐 휴가까지 통제하고 관리하는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 왔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많이 엄청나게 이런 조합을 결성하는 자리까지 만들어 오는데 정말 수많은 단계를 거쳐서 사실 노동조합을 조직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던 걸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런 배경 아래는 불법 하도급 불공정 계약이 만연해 있다는 것은 다들 몸으로 체감하셨을 거고, 이 가운데 서울발전은 그럼 무슨 역할을 했느냐? 사실 아무런 역할도 안 했죠. 저희 부회장님이 서울발전에 이제 불법 하도급 관련 신고, 이런 계약, 불공정한 계약 형태에 대해서 신고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서울발전은 묵묵부답이었고, 사실상 아주 오랜 시간이 걸려 답변이 왔던 것은 아무 문제가 없다라는 이런 답변만 했을 뿐이고, 그동안 서울발전에 찾아가서 이런 개선 조치 해야 된다, 한전 KPS가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않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방관하고 그렇게 김충현 동지가 돌아가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공공기관에서조차도 이런 불법이 횡행한다는 것을 막는다. 그리고 이 가운데 또 누군가 죽어서는 안 되지만 이런 우리가 살아서 투쟁하겠다는 이런 결연한 의지를 보이는 것은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발전소에 있는 사람들을 위한 투쟁이란 걸 다시 한번 느끼면서 이런 우리나라의 산업 구조를 바꿀 수 있는 정말 올바른 방향으로 발전소 폐쇄가 이루어지고, 발전소 폐쇄가 노동자와 지역에 피해를 전가하지 않는 방식으로 새로운 재생에너지를 건설할 수 있다는 신념 아래 우리는 투쟁할 것을, 그리고 투쟁하고 있음을 다들 마음속 깊이 간직하고 투쟁을 이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맡은 부분은 이제 주로 김하나 변호사님께서 제출해주신 발제문, 그리고 전주연구원께서 제출해주신 발제문에 근거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발제문의 기조에 동의하는데요. 이 동의의 핵심은 여기 첫 번째 제목에도 달았던 것처럼 노동 안전과 고용 문제는 애초부터 별개의 것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토론의 주제도 이제 발전소 폐쇄에 따른 고용 안전 문제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김충현 노동자 고용안정 협의체 논의 진행 과정에서도 이제 고용과 안전을 하나로 묶어서 고용 안전 분과로 만든 것도 아마도 그런 의미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는 주로 이제 안전과 고용을 주로 분리시키려고 하고 안전을 기술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집중하는 데 반해서 저희는 이제 고용과 안전은 결국 떼야 뗄 수 없는 부분이고 반드시 안전 문제의 전제로서 고용 문제가 다뤄져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했습니다. 실은 제가 지금 에어컨 바로 밑에 있어가지고요. 에어컨을 계속 쐈더니 좀 갑자기 그냥 굉장히 많이 추워졌습니다. 네. 네. 네네. 그래서 앞서 발제문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김용균 특조위에서도 이 김용균 노동자의 죽음에 대한 대안을 위해서는 결국은 고용 문제, 직접 고용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얘기를 했고요. 이 직접 고용이라는 것 자체가 노동 안전을 위한 전제 조건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외주화가 되면,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외주화는 당연히 위험을 외주화하는 것이라고 많이들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이 위험해지고 위험한 업무를 주로 떠넘기니까 이 위험 노동자들이 외주화된 곳에서 더 많이 죽거나 다치게 된다라고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김용균 특조위나 또는 이번에 산재 사망 사고에서 우리가 확인했던 것은 단지 위험한 업무를 외주화했기 때문에 위험한 것이 아니라 외주화를 하는 순간 위험이 훨씬 더 증폭된다는 데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발전소 경상정비 부문이 민간 중소기업의 기술 이전과 개발을 명분으로 해서 외주화가 됐죠. 그러나 일단 경쟁입찰 제도 아래에서 하청업체들이 기술과 안전에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을 갖지 못했고, 그리고 설비 부실이나 라인 부족이나 이런 문제들이 계속 발생을 한다는 거죠. 게다가 외주화가 되는 순간 작업 현장의 안전관리는 원래 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렇게 업체가 분리되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안전관리가 분절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고, 그리고 시설은 원청 소유인데 안전에 대한 책임은 이제 하청업체가 갖게 된다면 결국은 시설 개선도 도대체 누가 해야 되는지 알 수 없는 그런 구조가 된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우리가 고용과 안전이 분리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의미는 고용 문제를 전제하지 않으면 안전 문제는 해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위험의 외주화를 중단하고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게 단지 그냥 우리의 고용 문제 따로 안전 문제 따로가 아니라 반드시 이런 안전의 문제를 사람이 더 이상 죽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고용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라고 하는 점들을 명확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앞서서 이후에 어떤 일자리를 만들어야 하는가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해상풍력발전소나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그런 과정에서도 그 일자리가 하도급 구조라면 여전히 이것은 위험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일자리를 얼마나 많이 만드냐 문제뿐만 아니라 어떻게 안전한 일자리를 만들 것이냐라는 관점에서도 이후의 일자리가 절대로 하도급 구조에서 이루어지는 일자리면 안 된다라고 하는 점들이 명확하게 전제될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기술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자꾸 민간 정비회사가 기술력을 갖고 있는데 이런 회사들이 파산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유로 지속적으로 정규직 전환에 반대해 왔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기술은 민간 하청업체가 가진 게 아니라 바로 하청업체 노동자가 가진 것이다라는 점을 좀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실제로 김용균 특조위의 요구사항에 대해서 거절하면서 그들이 얘기했던 것이 이제 발전산업에서의 민간 정비업체의 실체와 관련한 부분이었는데요. 발전산업에서 민간 정비업체를 확대하겠다고 얘기를 하면서 화력 발전시장, 정비시장 이제 민간 개방 확대를 결정을 하면서 계속 확대를 시킨 거죠. 정부의 정책이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런 민간 중소업체들이 기술력을 가진 중견기업체로 성장했는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전체 도급비에서 노무비가 90%고 안전비는 1.5%고 연구개발비는 0.5%에
불과한 업체들이 어떻게 기술력을 가진 업체로 성장할 수 있겠는가 하는 문제였고요. 결과적으로는 비정규직을 확산하는 과정이었을 뿐이다. 그러니까 중견 기술을 가진 업체를 양산하는 그런 상승시키는 그런 과정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번에 발제문에서는 태안화력발전소 도급계약의 한계 및 근로자 파견 관계의 성립 고찰을 하시면서 핵심적으로 얘기하신 게 이 각각의 하청업체는 독립적인 업체라고 볼 만한 실질이 존재하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독립적인 업체라고 스스로 기술력을 갖고 있고 독자적으로 시공관리, 품질관리, 안전관리 같은 걸 할 수 있는 업체들이 아니다라고 하는 판단이 저는 핵심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는 다 노동력을 공급하는 업체에 불과했다는 거죠. 이런 업체들을 민간 정비업체라고 간주하는 것 자체가 이미 문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결국은 하청업체가 기술력을 갖지 못하고 실질적인 기술은 다 원청이 독점하는 구조라는 거죠. 근데 원청이 독점한다고 해서 그러면 하청업체의 기술력이 아예 없는 것이냐? 그렇진 않다는 거죠. 그런데 그 하청업체의 기술력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청업체가 소유한 것이 아니라 결국은 하청 노동자들이 소유한 것일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하청업체가 계속 변경이 돼도 노동자들은 거기서 계속 일을 하면서 경험과 숙련을 쌓아나갈 수 있었던 그런 과정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정비업체 파산을 걱정하던 정부가 발전소 폐쇄를 앞둔 지금에는 오히려 아무런 대책을 내놓고 있지 않은 굉장히 이율배반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기술력을 가진 민간 정비업체의 발전이라고 얘기했던 그들의 말이 스스로 허구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새로운 신재생에너지와 관련한 이제 발제도 하셨는데 그랬을 때 이 노동자들의 교육 훈련 그리고 그동안 경험과 숙련이 쌓였던 노동자들의 경험들을 어떤 식으로 잘 이전하도록 요구할 것인가에 관한 고민도 우리가 함께 해야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는 이제 불법 파견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쭉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불법 파견이 뭐 당연히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불법 파견에 따라서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된다라고 하는 발제문의 결론에 동의합니다. 그런데 저의 고민은 너무 당연하게 불법 파견인 건 맞지만 그러면 불법 파견이 아니라 진성도급이었다면 괜찮은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진성도급이라고 하더라도 결국 핵심은 안전과 고용에 대한 권한을 누가 갖고 있느냐의 문제이고 그 안전과 고용에 대한 권한을 갖고 있는 자를 실질적인 책임자로 우리는 규명하고 주장하고 교섭해 나가기 위한 그런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문제다. 그래서 진성도급이면 아니고 불법 파견이면 당연히 우리에게 권한이 있다라는 방식으로 스스로 이분화하지 않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일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이제 그런 의미에서 불법 파견이다라고 하는 의미를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가에서 이제 두 가지 의미를 중요하게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하나는 불법 파견이란 말은 한정 KPS가 불법을 했다는 뜻입니다. 근데 누군가가 불법을 했다는 얘기는 그 불법에 피해자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다시 말하면 우리 노동자들이 피해자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한다는 건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그동안 내가 정규직이었다면 받았을 임금을 다시 돌려받는 것. 이러면 그러면 피해가 없어지는 걸까요? 그러면 피해가 다 상쇄되는 걸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동안 노동자들에 대한 차별, 중간 착취, 고용 불안정, 각종의 위험 이런 것들은 이런 기존의 임금을 돌려줘라 라고 하는 것만으로는 상쇄되지 않는다. 특히나 법 이전에 이런 한정 KPS의 잘못을 시정할 기회는 이제 여러 번 있었죠. 김영균 특조위의 권고 때도 있었고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도 있었지만 이들은 오히려 책임을 회피하고 피해가 계속된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우리가 이 피해를 원상 회복할 때 원상 회복이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인가? 단지 그냥 제대로 그러니까 임금을 돌려받고 일부를 정규직화하는 문제가 아니라 결국은 왜곡된 고용 구조로 피해를 입었던 부분을 온전하게 돌려받기 위해서 정규직 전환 자체도 온전한 형식이어야 된다. 뭐 시험 봐라, 경력 얼마 인정받냐 안 받냐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가 흔들리지 말고 피해의 온전한 회복이라고 하는 관점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법 파견이 되었다라고 하는 말의 진짜 의미는 저는
누가 사용자인가, 원청이 진짜 사용자다라고 하는 것의 핵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불법 파견이 인정되면 문제가 다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불법 파견이 인정되면 거꾸로 그때부터 자본의 시간이 됩니다. 불법 파견이 인정되면 기업들이 자기 맘대로 고용을 어떤 식으로 할까, 특별 채용을 할까, 임금은 얼마를 줄까, 이런 식으로 노동자들을 갈라치기 하고 장난질을 칠 수 있는 권한이 거꾸로 주어지는 굉장히 왜곡된 구조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너네들이 진짜 사용자라고 하는 것은 이때부터 너네들이 우리와 교섭에 응할 책임이 있다. 즉 법에 의해서 우리는 정규직화되는 것이다가 아니라 이때부터 너희는 교섭에 응할 책임이 있고 그 교섭을 우리는 지금부터 핵심적으로 해나가자라고 하는 그런 문제의식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교섭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하게 이후에 발전소가 폐쇄되었을 때 그때의 우리의 고용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까지를 포함하는 말 그대로 진짜 사용자들에 대한 온전한 교섭의 의미를 담고 그런 문제의식들을 제출하고 토론하고 교섭해 나가는 계기로 삼는 것으로 우리가 중요하게 고민을 해야 되는 문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입니다. 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충남연구원의 여형범입니다. 제 토론은 그 한재갑 집행위원회 발제문에 대한 토론문입니다. 그 다른 발제문들은 보지 못한 상태에서 한재갑 집행위원회 발제문만 보고 이렇게 토론문을 만들었고요. 일단 발제자가 제안했던 어떤 전제들, 그러니까 석탄 발전의 노동자들이 그 재생에너지, 여기서 이제 해상풍력을 얘기했는데 이렇게 그런 일자리로 전환을 해야 된다,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라는 그 전제 하에서 그 전제를 받아들이면서 어떤 논의가 더 필요할까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뭐 연구가 있는 게 아니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질문들, 논의들이 더 필요할까라는 점에 초점을 맞춰서 토론문을 써봤습니다. 세 가지 정도로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요. 첫 번째는 해상풍력 운영관리 부문의 일자리가 어떤 일자리인가, 좋은 일자리인가, 이런 질문도 계속 나올 것 같습니다. 방금도 이렇게 토론에서 말씀하셨는데 그 한재갑 집행위원은 발전 비정규직에 없어지는 일자리 숫자하고 해상풍력 사업을 통해서 창출되는 운영관리 부분의 일자리 수를 이렇게 비교하셨습니다. 그래서 발전 공기업이 참여하여 추진하는 해상풍력 사업에서 창출되는 일자리가 이제 발전 비정규직의 고용 전환을 위한 대체 일자리가 될 수 있을지 이걸 양쪽으로 검토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시간적 불일치, 또 공간적 불일치 문제 해결하기 위한 어떤 대안들 또 모색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면서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근데 저는 일자리 수의 문제도 이제 중요하고 이게 좀 더 정교하게 이제 계산되고 이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그 외에도 일자리의 질과 관련된 문제들도 이제 논의가 돼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석탄 발전하고 이제 직접 비교하기는 어렵겠지만 해상풍력 운영관리 부분의 일자리도 이게 좋은 일자리인가에 대한 논의들은 해외 사례들을 보면 계속 있는 것 같습니다. 기상을 예측하기 어려운 어떤 해상에서 배를 타고 이제 거리를 이동하고 그냥 높은 터빈에서 이제 점검 작업을 하고 뭐 블레이드를 수리하거나 전기 설비를 보수하는 이 일은 아마 어떤 좀 다른 형태의 어떤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일뿐만이 아니라 작업뿐만이 아니라 격오지의 원거리 근무에 따라서 노동과 여가 시간을 조정한다거나 어떤 그 삶을 또 유지하기 위한 그 과정에서도 또 어려움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발제 자료를 보면 이미 많은 해상풍력 사업들, 이제 국내의 어떤 뭐 작은 사업들뿐만이 아니라 아마 해외 사업들에서도 유지관리, 운영관리 업무를 전문 기업에 위탁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발제자는 이제 재생에너지 사업으로 어떤 전환 시에도 현재 어떤 외주화 관행을 바꾸자는 제안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이렇게 뭐 거기에 이제 동의를 하면서 그렇다면 해상풍력 사업의 운영관리 부분의 일자리가 과연 어떤 상황이냐에 대한 어떤 사례 연구 이런 것, 실증 연구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를 토대로 또 외주화 관행에 대한 논의가 이제 진행되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추가적으로 석탄화력 발전소 유효 인력이 교육 이직 뭐 적응 그 이후에 또 임금 및 생활 변화 등에 대한 어떤 장기적인 추적 조사 해외는 이렇게 진행되고 있더라고요. 그런 연구들도
기획이 되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유효 인력에 대한 재고용 목표가 과연 이렇게 제시할 수 있나, 제시되고 있나 이런 게 이제 궁금했습니다. 국내에는 이제 당연히 없지만 해외에서는 석탄 발전소를 폐지하고 이제 재생에너지로 이제 사업을 그 발전 사업자가 전환을 하고자 하는 계획을 이렇게 수립했을 때 과연 재고용 목표를 제시하고 있을까 궁금해서 이제 발제문을 보고 이렇게 찾아봤었는데요. 해외 사례를 보면 몇몇 사례들, 전체가 아니고 몇몇 사례들에서는 민간 발전 사업자가 재생에너지 사업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노동자들의 재고용을 100% 보장하겠다라는 목표를 제시하는 경우도 있는 것, 그런 사례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문제는 이러한 재고용률 목표 제시가 협력업체는 포함하지 않고 본사 직원만을 대상으로 이렇게 제한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이게 해외 사례 같은 경우는 제가 본격적으로 연구한 게 아니고 이제 검색을 통해서 찾은 거라서 아마 더 정확한 내용들은 더 이제 찾아봐야 할 것 같지만 어쨌든 그 검색에서 나온 것들을 보면 이제 미국에서 에너지 전환에 적극적인 이제 미시건주 같은 경우에 거기에는 컨슈머 에너지라는 그런 발전 회사가 있습니다. 민간 업체입니다. 그래서 협력업체 노동자에 대한 여기는 이제 100% 고용을 보장하겠다는 목표는 제시를 했습니다. 그렇게 이제 노력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는데 대신에 이제 더 찾아보면 협력업체 노동자에 대한 대책은 아니고 이제 본사의 직원에 대한 그런 어떤 목표 제시였고 협력업체, 여기서 협력업체가 어디까지 얘기하는지 모르겠지만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미시건 주정부가 이제 어떤 대책을 마련한 형태로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호주 빅토리아주의 깁스랜드라는 지역에서도 여기도 이제 민간 발전사가 이제 전환하는 경우였는데 여기서는 재고용률 목표를 50%로 이렇게 제시했다고 목표를 제시했고 최소 50%고 그 전환하는 과정에서 이 목표를 달성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행 점검을 계속 해나가는 형태로 아마 제시를 한 것 같습니다. 근데 더 찾아보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50% 목표에 적용되는 대상은 본사 직원이고 협력업체 같은 경우는 아예 무시하고 있지는 않은데 어쨌든 좀 분리된 목표를 제시해서 그 점검에 나가는 것 같습니다. 여기는 이제 민간 발전 사업자의 경우였고 정부가 소유한 공공발전 사업자의 경우에 찾아보니 협력업체를 포함한 100% 고용, 재고용을 목표나 어떤 지향점으로 제시하는 그런 사례도 이렇게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호주 사례이긴 한데 퀸즐랜드에 있는 주정부는 발전 공기업의 어떤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협력업체 노동자를 포함해서 모든 노동자에게 재생에너지 부문으로 고용을 승계하거나 경력을 전환하거나 직업훈련 등을 제공해야 된다라는 잡 시큐리티 개런티 정책을 도입했습니다. 퀸즐랜드 주정부에서. 하지만 이제 여기에서도 뭔가 이렇게 좀 구분은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용 승계 같은 경우는 공기업 노동자만을 대상으로 이렇게 하고 협력업체 경우에도 뭔가 이렇게 그 정책의 범위에는 포함이 되는데 직업훈련, 그다음에 그 실직에 때 어떤 지원, 그다음 신규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우선 채용 이런 식의 어떤 그 정책의 어떤 프로그램 내용은 조금 달랐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전체적으로는 100% 고용, 재고용을 위해서 노력하겠다라는 목표를 그 퀸즐랜드의 발전 공기업들은 제시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도 계속 더 논의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저는 몇 가지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래서 질문해 보면 이제 국내에서 정부나 공공 및 민간 발전 사업자가 전환 과정에서 협력업체 노동자를 포함해서 재고용 목표를 제시하고 준수하도록 하는 것을 법으로 이렇게 강제할 수 있을지, 재고용 최소 목표를 어느 수준에서 이렇게 설정해야 될지, 법으로 강제하는 것이 어렵다라고 했을 때 한다면 재생에너지 사업 선정 및 허가 조건에 포함할 수 있을지, 그다음에 석탄 발전소를 폐쇄하는 그 기업, 발전 공기업만이 아니고 해상풍력 같은 경우는 새로운 기업들이 들어오잖아요. 그 새로운 기업들이 들어올 때 법이든 아니면 다른 그 조건이든 부과해서 발전소 유효 인력을 우선적으로 고용하는 그런 요구들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어떤 질문들, 그냥 논의가 이렇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세 번째는
과연 업의 전환 혹은 사업 전환이라는 말들을 하는데 현재 발전 공기업이나 또 협력업체들이 정말 전면적인 업의 전환을 전제로 하면서 그 과정에서 노동자들의 재고용을 어떻게 해 나갈지, 그 재고용 프로그램을 통해서 정말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갈지에 대한 그 정말 전환을 하겠다라는 목표 하에 체계적인 그런 준비를 하고 있느냐라는 질문을 던질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아마 없는 것 같습니다. 없는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어떻게 요구를 해 나갈 수 있을까 하는 점을 좀 적극적으로 논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지역 차원에서는 지역 일자리가 이렇게 없어질 수가 있는데 지역에 남는 그런 인력들이 원하는 일자리가 이제 다양할 수 있잖아요. 여기서는 이제 전제로 해상풍력 일자리를 얘기 들었지만 그다음에 지역에 남을 수 있는 그런 일자리들은 무엇이 있을 수 있을지 여기에 대해서 현재 이렇게 노동자들 혹은 노동조합은 어떤 요구를 하고 또 어떤 식으로 준비 작업에 이렇게 참여할 수 있을지에 대한 논의도 이렇게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이상 토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좀 길지만 좀 대표적으로 우리 발제와 토론자분들이 아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여러분들의 생각과 좀 여러 가지 고민을 함께 좀 정리해서 말씀해 주셨다고 생각하고요. 뭐 최종적으로는 발제자분들에게 또 던져지는 질문에 대해서는 답변을 하실 시간을 드리도록 하고 이제는 우리 이제 참가하고 있는 분들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들으시면서 고민되었던 것 또는 조금 나는 의견이 다르다 또는 이거 너무 궁금하다 이런 의견도 있으면 네. 네네. 만약에 그 전환 채용이 되었을 때 그 공백 기간이 생기잖아요. 그럼 여기 있는 사람들은 한 달만 월급을 늦게 받아도 생계가 어려운데 거기에 대한 그 생계 유지는 어떻게 보장해 줄 건지 거기에 대한 내용은 한마디도 나온 게 없는 것 같아요. 네, 우리 국현웅 조합원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거 보니까 네. 그 저희 공공재생에너지법과 그 전략을 중심으로 좀 저희가 요구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저희는 그때 우선 고용을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만드는 공공재생에너지를 하기 위한 한국발전공사라는 걸 만들고 그 공사에 예를 들면 발전 비정규직을까지 포함해서 우선 고용을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고용된 상태에서 교육 훈련을 시키라는 겁니다. 그러면 문제가 해결되는 거죠. 그죠? 네, 그때 이걸 위해서 우리 싸우자라고 하는 게 저희의 요구면 좋겠다라고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네. 그 대책위에 참여를 하고 있는 전국 철도 지하철 노조협의회 오선근입니다. 뭐 여기 앞에 계신 분들은 저를 아시는 분도 계시는데요. 저는 사실 전기를 한 40년 정도 하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제가 전기과를 나왔고 그리고 지하철에서는 뭐 한 30몇 년 동안 전기를 변전소에서 계속 했었고요. 그리고 지금 전기 특급 기술자, 설계, 감리, 시공, 안전관리 이런 특급 기술자 자격증을 5개를 갖고 있거든요. 특급 기술자면은 박사랑 동등을 인정을 해주는데요. 지금도 지하철 퇴직한 지 4년째 되고 있지만은 조그만 회사에서 저도 약간 전 활동 때문에 뭐 비정규직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근본적으로 우리 사회, 한국 사회가 갖고 있는 문제점이 이 지구 온난화, 기후 변화를 맞으면서 에너지 전환이 그 엄청나게 필요한데 이 재생 에너지가 전부 다 민간 사업자들한테 통째로 맡겨지고 있다. 그리고 뭐 인공지능이라든지 앞으로의 그 산업 발전, 기술 발전 이런 측면에서 보면은 전력은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잘 알다시피 전력은 되게 공공적인 에너지거든요. 근데 이게 전부 다 민간한테 넘어가고 있다. 그리고 지금 뭐 민주당 얘기했지만은 문재인 정부 계속 그렇게 해왔고 지금 현재 이재명 정부도 계속 그런 길을 뭐 국힘이랑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저는 이거에 혁신적인 변화가
전환이 돼야 된다. 이런 운동이 좀 돼야 된다. 지금 현재 공공재생에너지법 뭐 저도 뭐 사위한테도 보내고 딸한테도 보내고 해서 이걸 좀 해야 된다라고 이제 하고 있고, 뭐 고등학교 중학교 동창들한테도 동창회 카톡방에도 올리고 그러고 있는 중인데, 참 이게 공공에너지 재생법 이것들을 하나 5만 명 하는데도 참 벅찬 현실은 현실이지만은, 저는 그렇지만은 우리가 더 큰 꿈을 가지고 더 큰 변화를 만들어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전 우리 이 자리에 계신 뭐 김혜진 동지랑은 2016년에 지하철 2호선에 구의역 사고, 긴군 사고가 있을 때 진상조사단 활동을 제가 이제 김혜진 동지랑 같이 지금 권영국 그 정의당 대표가 단장일 때 제가 간사를 맡아서 활동을 했었는데, 그때 사정을 조금만 말씀을 드리면은, 그때 저희들이 그 애주화됐던 1,600여 명의 지하철 1호선부터 8호선까지의 애주화됐던 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완전 정규직으로, 승진까지 정규직들이랑 동일하게 하는 정규직으로 전환이 됐었고요. 그리고 그 직전에는 전 안전업무직으로 전환이 됐었는데, 저희들 대책이랑 진상조사단에서 박원순 시장한테 강력히 요구를 해서 정규직으로 전환이 됐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전환이 되기 전에는 이 스크린, 지하철 승강장에 있는 스크린 도어를 보수하는 노동자들도 사망을 했었지만은, 이 지하철을 이용하는 이 조금 노인분들 그리고 장애인들, 이런 분들도 여러 명이 그 끼임 사고로 사망 사고가 발생이 됐었어요. 그리고 저희들이 진상조사 활동을 하는 기간 막바지에는 젊은 사람이 술을 많이 먹고 만취 상태에서 그 출발하는 그 열차에 뛰어들어서 끼어가지고 끌려가가지고 사망하는 아주 그런 안타까운 사고, 아주 젊은 사람, 그런 승객의 사고도 그 많이 발생이 됐었는데, 그 1,600여 명의 그 비정규직들이 정규직으로 전환이 된 이후에는 승객의 사망 사고 그리고 노동자들의 사망 사고가 한 건도 발생이 되지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네. 저는 우리가 지금 현재 김용균 사고 이후에 11명의 노동자가 전주희 동지 그 발표에 의하면은 죽었다고 그러는데, 공공 부분에서 저는 도저히 용납이 안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아무튼간에 이번 기회에 반드시 그 전원 정규직화 금년 안으로 반드시 일어날 수 있도록 대책위도 같이 힘을 합쳐서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또 참석하신 분들 의견이나 질문 있으시면 해주십시오. 불현듯 드는 질문인데, 혹시 정규직화가 되면 정말 좋겠지만, 정규직화가 되더라도 어쨌든 발전소 폐쇄라는 상황은 이루어지는 상황이 되면은, 그럼 저희 여기 현장 노동자들은 어찌 되었든 지역을 떠나야 되는 상황은 그 피할 수 없는 상황인데, 그거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저희가 그냥 고용 노동자들이 안고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인지, 좀 아니면 다른 대책이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네. 태안이시잖아요. 태안 동지이신가요? 네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여러 산을 넘어야 되는데, 어쨌든 우리는 이제 주장을 어떤 거를 요구할 건가라는 측면에서 맞춰서 얘기 드려볼게요. 보면 아까 해상풍력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태안 앞바에도 해상풍력 지금 계획돼 있어요. 근데 총 5개 단지가 있는데 3개 단지는 민간 업체들이 먹었어요. 그런데 그래도 거기라도 요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죠? 그런데 그게 안 된다고 하면 2개 단지는 개발자가 정해지지 않았어요. 근데 그거를 서부발전이 해라 빨리. 그리고 우리 거기다 고용해라 하는 싸움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근데 이거는 근데 그 공공재정입법 통과되기 전에 어쨌든 임시 방편으로 싸우는 거지만은 공공재정이 되면 그걸 법으로 그거 여기 그 태안 앞바다에 있는 해상 풍력 같은 거 공공이 하도록 하고 우리 거기 고용해라 한다면 제일 좋은 거죠. 지역 떠나지 않고도 우리 할 수 있는. 근데 만약에 이게 어려워진다면 뭐 이런 건 여러 가지 공부를 같이 해봐야 되는데 우리는 무엇을 같이 요구하고 싸울 것인가를 지금 얘기하는 자리이니까 그랬을 때 그게 되면 지역을 떠나지 않고도 싸울 수 있는 방법은 아예 없는 건 아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그래서 지금은 조금 답답하실 수 있는데 이 자리 앞에서 발제하고 토론하신 분들이 어떤 답을 드릴 수 있는 자리는 아닌 것 같습니다. 먼저 고민했던 것을 말씀드리고 그것을 좀 더 구체화하기 위한 것, 그리고 그보다 더 좋은 방안이 있다면 그걸 현실화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를 좀 찾아가 보자라고 하는 자리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또 의견이나 질문 있으신가요? 서로 찌르지 마시고 다 보이는데 하셔야 괜찮습니다. 아닙니까? 네, 혹시 뭔가 이런 자리가 어색해서 이야기를 하기가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은 조금 더 조합원들과의 간담회 시간들이 또 앞으로 계속 있을 테니 그럴 때마다 오늘 함께 나눈 이야기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좀 더 나의 상황에, 우리의 상황에 비춰볼 때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우린 고민되어야 한다. 이런 방안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의견들을 그때마다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그래서 전체적으로 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시간이 좀 많이 가서 마지막으로 발제자분들, 네, 특히 우리 이제 요영범 연구위원님이 또 좀 나누고 싶은 의견도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관련해서 짧게 마무리 말씀들을 쭉 해주시고 토론자분들에게도 한 1, 2분 정도 좀 강조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의무는 아닙니다. 있으시면 하시는 것으로 해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저는 다음 달 선고가 굉장히 떨립니다. 제가 작성하고 제출한 그 서면들의 제 주장에 틀림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지만 또 높으신 분들이 생각하는 건 다를 수 있고 지금 이 국면에서 만약에 판례가 아닌 방향으로 부정적으로 선고가 된다면 이 사태가 어떻게 될지에 대한 걱정이 우선 앞서는데요. 근데 잘 될 것 같습니다. 잘 돼야 하고요. 그리고 걱정이 많으신 것 같은데 잘 될 거라는 믿음으로 또 앞으로도 계속 하면 좋겠습니다. 예. 뭐 구체적인 아까 공간상의 그러니까 이주와 이동에 대한 염려나 아니면은 정규직 전환 사이에 비어 있는 그러니까 공백이 있으면은 임금 보전 어떻게 할까 이런 디테일한 고민들을 들으면서 그러니까 저 그런 고민 들었습니다. 협의체가 구성이 되도록 우리는 싸울 거고 협의체에서 권고안이 나올 거고 법안 통과도 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게 다 끝나지는 않는다는 거를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협의체에서 합의되는 것들은 굉장히 많은 한계들이 있는 상태에서 구멍이 숭숭 뚫린 내용들이 합의가 될 것 같고요. 그것들을 메꾸는 싸움들은 그 협의체의 근거들을 바탕으로 해서 싸움이 될 텐데 일단 협의체에서 저희가 최대한 권고를 하고 그 대책에서 추천한 위원들이 다른 별도의 권고안을 내면서 그 근거들을 만드는 작업을 하겠지만 현실에서 싸움을 대체하지는 못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되게 냉정한 평가이고 합의되지 않은 내용일 수 있지만 저는 구의역 사망사고의 권고안이 정규직 전환으로 이어질 수 있었던 거는 3년 동안의 집요한 현장 투쟁들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현장 투쟁 없이 정규직 전환 되지 않았을 거라 생각이 들고 반면에 김용균 특조의 권고 이후에 왜 단 한 명도 정규직 전환 되지 않았는가에 대한 부분에서 우리는 그만큼 싸웠는가라고 하는 부분 냉정하게 평가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김충현이 협의체가 김용균의 김용균의 특조위를 상회하는 형식과 내용들을 담보할 수 있도록 저는 싸울 거고 저도 최선을 다할 거지만요. 그 다음의 몫은 여전히 현장에게 남겨져 있다는 거를 다시 한번 확인드리고 싶고 거기에서 촘촘한 내용들을 메꾸는 과정에서 계속 싸움이 계속 이어져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다 끝난 게 아니다. 끝나야 끝난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네, 뭐 우리 여영분 박사님도 그렇고 김혜진 동지도 그렇고 강조하는 게 뭐 재생에너지 쪽 가면 그건 좋은데 거기에 일자리는 어떻게 되는 거냐라는 얘기를 한 거 정말 중요한 문제고 저도 어제 발제에서도 강조를 드렸던 겁니다. 당연히 이 직접 고용한 정규직이어야 한다. 근데 이 기회 통해서 그것도까지도 이어내자라는 겁니다. 바뀔 때 한꺼번에 바꿔내자라는 얘기를 좀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요. 그랬을 때 현재 공공재생일법에도 이 협력업체 노동자 또 이 발전 비정규직을 포함하고 이들을 고용을 보장하도록 하고 있냐라고 질문했는데 정확히 포함하고 있습니다. 저희 법안 꼼꼼히 보시지는 않으셨죠. 언제 기회 되시면 보십시오. 2조의 정의에 9항에 그러니까 이 화석연료 발전 노동자가 누구냐가 딱 정의가 있는데 그때 소위 발전 비정규직도 포함된다 이런 얘기를 명확하게 포함되어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뭐 어떻게 보호하는 거냐? 저희들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협력업체라는 것도 다 이전에는 한전 다 포함해서 했던 건데 계속 쪼개서 이렇게 외주화시키는 거잖아요. 그거 다 한데 그 회사로 그 공기업으로 통합시키자는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민간업체들 이렇게 얘기하는 거 그거 살려줄 이유를 없다라고 저희들은 판단을 해요. 다 넣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런 의미에서는 저희는 이렇게 전략을 했습니다. 석탄발전소 노동가 폐쇄돼서 거기서 고용되지 못하고 나오는 사람들은 무조건 발전 공기업 새로 만드는 발전 공사에 고용시켜라 하는 거 우선적으로 고용시켜라. 그래서 이 공공재생일 발전 사업에서 채용하도록 하자라고 하는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법에도 명시되어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많은 투쟁을 해오셨지만 우리의 투쟁이 보여주는 이런 의미는 이런 정부와 그리고 악랄한 이런 한전 KPS나 서울발전의 상대를 하더라도 그동안 우리가 배제되어 왔던 이런 현실 이런 거에 주눅들지 않고 우리는 그동안 투쟁해 왔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그동안 정말 이 소위 말하는 이런 협력업체에 노동을 하면서 정말 많은 차별과 배제를 당해왔고 이런 가운데 우리들이 어떻게 싸울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이런 장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앞으로 교섭할 때도 이런 우리의 노동 조건은 이제 한전 KPS가 맘대로 주물를 수 없도록 하는 이런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노동 조건을 우리 스스로가 결정할 수 있는 이런 주체가 될 수 있는 투쟁 끝까지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정부가 자꾸 제3자인 척 하는데 정부는 김충현 노동자의 죽음에 책임 있는 주체다라고 하는 점을 꼭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공공부문 기능 조정이라는 이름으로 발전소 외주화 정책 추진했죠. 그리고 김용균 특조위의 권고를 자신들의 정무적 판단으로 수용하지 않았죠. 그리고 한전 KPS가 실질적인 사용자라고 하는 현실도 감춰왔죠. 그 결과가 바로 김충현 노동자의 죽음이었다. 그런 점에서 정부는 제3자가 아니라 책임 있는 주체다라는 점을 하나 강조하고 싶고요. 하나는 아까 김하나 변호사님이 승소하지 못할까 봐 걱정하셨는데 저는 사실 승소하고 난 이후가 조금 걱정이 됩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승소하면 오히려 거꾸로 그때부터는 자본의 시간이 됩니다. 왜냐하면 승소는 개인들이 승소한 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개인들을 어떤 식으로 정규직 할 건가 아닌가 이런 방식으로 노동자들을 갈라치기 하기가 너무 쉽습니다. 그러면 노동자들은 피해를 온전하게 회복하지 못한 상태로 이리저리 휩쓸려 다니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승소를 한다면 이제부터 정말로 노조로 더 뭉쳐야 된다. 그때부터 노조로 똘똘 뭉쳐서 제대로 된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힘을 모으는 일이 그때부터 시작되는 일이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이제 지역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있어서 아까 토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석탄발전 노동자들이
지역에 남고자 했을 때 어떤 일을 할 수 있을 것인가를 요구해서만 되는 건 아니고 더 적극적으로 고민해야지 지역에 이제 새로운 일자리든 이런 사업들이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자리를 만들 때 같이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계속 이제 공공 재생에너지라고 했을 때 그 미래의 상이 어떤 그 공기업이냐라는 상을 지금의 어떤 공기업과는 다른 좀 더 사회적 책임을 가진 형태의 기업이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냥 우리 뭐 아리백 얘기하는 것처럼 그 해상풍력이든 재생에너지를 그 사업으로 할 경우에도 뭔가 미치는 사회 생태적인 영향을 우리는 그 상쇄하겠다라는 형태의 어떤 그 내용들을 그 공기업 안에서 가지고 가는 좀 더 사회적인 책임을 가진 형태로 어떻게 기업들을 만들어갈 것인가에 대한 그런 고민도 같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제 토론회를 마치려고 하는데요. 개인적으로는 김영균 재단에서 활동을 하다 보니 사실 김영균 1주기가 됐을 때에 그 김영균 특조위 보고서를 휴지통에 집어넣는 퍼포먼스를 한 적이 있습니다. 사실 굉장히 고민이 많았습니다. 어떤 노력을 통해서 이 보고서가 나왔는지를 알고 있고, 그리고 그 보고서 하나에 들어가 있는 수많은 노동자들의 목숨을 알기 때문에 그 보고서를 그렇게 우리가 취급해도 되는가라고 하는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우리는 휴지 조각이 된 보고서라는 이름으로 그 보고서를 더 이상 우리의 것으로 삼지 않겠다라고 선언한 적이 있습니다. 그 보고서를 현실화하지 못했기 때문에 또 다르게 김충현 노동자의 죽음을 우리는 맞이했습니다. 다시 그런 일을 만들지 않겠다라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많은 분들이 함께 와 있습니다. 오늘 여러 길들을 우리는 같이 이야기했고, 그 길들을 어떻게 만들어 갈지 이제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아마 어제 기사들 보신 분 있을 텐데요. 어제가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 결심 공판이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만들어지고 나서 처음으로 경영 책임자가 기소돼서 구속되기도 했고, 그리고 어제 처음으로 구형이었지만 20년과 15년의 징역에 구형되었습니다. 그냥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23번의 재판이 있는 동안 매번 그 재판을 갖고 그 구속 기소하라는 그거 하나 만들어내기 위해서 몇 날 며칠을 농성을 했습니다. 그 앞에서 가족들이 그리고 연대대원들이 그냥 아무것도 없이 바닥에 자리를 깔고 2, 3일을 버티면서 만들었던 것이 중대재해처벌법 최초로 경영 책임자를 구속 기소했던 사례였습니다. 우리 8월 28일 판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판결을 재판부의 손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그 판결을 가져올 것인가를 이제 고민해야 하고, 그리고 그 판결이 나온 이후 또 다르게 우리는 이 김충현 협의체에서 우리가 원하는 그림을 어떻게 만들지 머리를 맞대고 또 그 길을 가야 하고, 그리고 발전소 폐쇄에 맞서서 다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손잡고 싸워가야 합니다. 그 길에 동지들이 함께 할 것이고, 이 자리에 와 있지 않지만 많은 연대대원들이 동지들의 뒤를 받쳐주고 동지들이 힘들 때 함께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첫 우리의 목소리를 다시 모아보는 오늘의 토론회였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목요일 1시에는 이 토론회에 이어서 실제 이 투쟁을 중심에서 하고 있는 우리 현장 조합원들의 어떤 생각, 고민, 바람들을 담은 실태 보고서를 발표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다음 주 목요일 1시 민주노총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 자리에서 또 많은 분들이 함께 이야기를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토론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